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벌써 선수들은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발표되고 나서 연내 금리 인상은 거의 굳어지는 분위기입니다. 당초 11월에서 더 당겨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어요. 자, 6월 12일 이주랑 은행 총재는요, 금리 인상 신호를 추가로 줄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71주년 창립 기념일 기념사에서 언급할 가능성이 있어요. 왜냐면은 지금 증권가에서 계속 금리 인상 가능성 없다고 연거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주장을 이야기 들어보면 별로 설득력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전히 증권가에서 내년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서 확실한 신호를 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 기준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1도 없어진 상황이에요. 이 0.5%라는 초저금리는요,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말 긴급적으로 나온 처방이거든요. 그런데 현재는 어떻죠? GDP 성장률 올해 4% 전망되고 있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 2.6% 나왔습니다. 9년 만에 최고치예요. 게다가 1분기에 가기신용 증가세가 9.5%가 나왔습니다.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 부작용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0.5% 고집할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물론 증권가에서 이렇게 보수적으로 전망한 이유는 있어요. 일단 코로나19가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거. 그래서 이준환 은행 총재도 코로나19의 진행 상황을 유심히 살펴보겠다 했는데, 이 백신 보급만 이제 원활하게 진행된다면 제가 볼 때는 코로나19 종식은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증권가에서는 워낙 큰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금리 인상, 첫 번째 금리 인상은 인내심을 가지고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이런 원론적인 입장에서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쇼킹 부동산이 작년부터 강조해드렸던 것이 있습니다. 현재 경제 상황은요, 2010년과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2009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전세계 경제가 쑥대밭됐다가 2010년에 보란듯이 반등을 하게 되죠. 큰 폭으로. 자, 그러면서 전세계적으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 오면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요, 유가는 $100 수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생산자 물가지수가 6%대까지 지속되게 되고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대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생산자 물가지수 치솟고 있고 뒤따라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심상치 않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죠. 자, 결국 이 과정에서 5차례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고요, 2기 신도시와 인천 경제자유구역, 보금자리 주택 등의 공급 확대와 겹치면서 2012년부터 부동산 시장에 장기 침체를 부르게 됩니다. 자, 2012년과 2013년 침체에 대해서 전문가마다 보는 시각이 좀 달라요. 주로 이제 통계를 보게 되면은 이때 주택가격 하락세 1%, 2%, 3% 한 자릿수 하락세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에 두 자릿수의 급등한 거에 비해서 약간 하락하다 보니까 이 하락 별거 아니다 생각하실 수 있는데, 2006년 그리고 2008년의 고점 대비해서 40% 전후로 하락했다 많이 말씀드렸어요. 이게 통계상의 착시가 있습니다. 하락기에는. 왜냐? 이런 급락 시기에는요, 급매 위주로 거래되기 때문에 평균적인 호가와 차이가 나더라. 특히 이제 다 나홀로 아파트나 300세대 이하의 아파트는 아예 거래가 뚝 끊겨버리면서 이게 통계하고 실제 실거래가하고의 갭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 부분도 이제 감안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죠. 실제 한번 하락 사이클이 오게 되면 정말로 무섭게 떨어진다는 겁니다. 자, 10년 전과 지금을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2010년에 빠른 경기 회복에 원자재 가격 급등했고 생산자 물가 급등하면서 대한민국이 주요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을 결정했습니다. 올해와 유사할 거라고 보여져요. 자, 그럼 내년에는 어떻게 되냐? 과거 2011년을 생각하면 됩니다. 이때도 경기 회복세가 이어졌고 물가 급등세가 유지가 됐습니다.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면 자연적으로 감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예요. 이 당시에도 상반기에만 금리 인상을 3차례 단행을 하게 되죠. 내년도 유사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그리고 2012년에는 어떻게 됐냐? 금리 인상 6개월 이후에 부동산 시장 붕괴가 일어났는데 유럽 재정 위기로 금리 인상이 중단이 됐어요. 왜? 생산자 물가 지수가 하락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런 대규모 충격이 오지 않는 이상 조정되기가 어렵다는 부분입니다. 2023년 하반기하고 유사할 거예요. 왜? 둔촌주공, 개포주공 일단지, 원밸리 등 대형 재건축 사업장이 본격적으로 입주했는데 금리는 많이 오른 상태라는 거죠. 게다가 이런 단지들 말고도요, 이제 작년 상반기에 입주자 모집 공고가 크게 늘어났어요. 왜? 분양가 상한제를 피하기 위해서 너도나도 밀어내기 분양에 나섰는데 그것이 2023년에 입주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2023년까지 갈 필요도 없이 큰 조정을 받을 아파트가 있습니다. 바로 재건축 아파트예요. 야, 무슨 소리야? 재건축 완전 폭등하는데 봐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재건축 규제 푼다고 각종 재건축 아파트는 모조리 올라가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자기 공약 무시하고 속도 조절에 나서고 있는 거 아니냐. 자, 그런데 한 언론 보도 볼까요? 재건축 재개발 규제로 집값 급등, 금리가 원인이라는 언론 보도가 있죠. 자, 재건축하고 기준금리하고 무슨 관계일까요? 정확하게는 예금금리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신축 아파트가 있어요. 한 25억 한다고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주변 재건축 아파트가 있습니다. 7년 뒤에 전용 84제곱미터 신축 아파트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 21억 정도 호가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 수요가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왜? 완공되면 그래도 기존 신축보다 더 비쌀 것이고 비싸지 않더라도 25억만 돼도 이익이 날 거라고 보여지는 부분이죠. 왜 그렇게 생각을 할까요? 자, 여기서 현재 재건축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이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은행이자 쥐꼬리만 한데 재건축 사자라는 거예요. 왜? 여기서 1억만 올라도 은행이자 몇 배 아니냐 생각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은행 정기예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면서 발생한 현상입니다. 자, 개인의 자산시장 참여는요, 무위험 수익률 기준으로 결정이 됩니다. 무위험 수익률은 뭐죠? 투자에 있어서 위험이 전혀 내포되지 않는 기대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 국공채 수익률이 여기에 포함이 돼요. 자, 그런데 개인이 국공채 잘 안 사죠. 개인 입장에서 무위험 수익률은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가 나타납니다. 자, 그럼 0.7% 예금 금리를 감안했을 때 재건축 투자할 때 볼게요. 신축 아파트가 25억이네. 재건축 아파트 21억이네. 자, 이것을 7년 동안 이 21억을 정기예금을 넣을 걸 감안해 봤더니 21억 9천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실축 아파트 25억인데 재건축 아파트 이 21억 현금 갖고 있는 것보다 재건축 아파트 사는 게 이득이네. 투자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실제 거래가 체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1.75%, 2%까지 됐네. 예금금리가 2.3%가 됐습니다. 자, 아까 봤던 그 21억짜리 재건축 아파트 사야 될까요? 살 필요가 없어집니다. 이 21억이라는 현금을요, 7년 동안 은행에 넣어놓으면 7년 뒤에 24억이 돼요. 그런데 7년 뒤에 신축 아파트 가격이 25억이네? 재건축 투자 이유가 없어진 겁니다. 야, 봐봐, 1억 벌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 투자는요, 불확실성이 투자하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자, 조합이나 아니면은 공인중개업소에서, 야, 이거 사면은 전용 84제곱미터 아파트 그냥 주는데, 그게 확정된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정비사업 과정에서 예상 못한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어요. 조합의 사업비가 늘어나죠.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공사비 증액 부분입니다. 그거 아니어서 일반 분양가 리스크도 있어요. 분양가 상한제 맞아서 예상 못한 일반 분양가 맞게 되면은요, 아무래도 이제 기대 이익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죠. 조합원 평형 신청과 동호수 추첨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 재건축 아파트에서 평형 신청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평형을 신청했냐에 따라서 기대 수익률이 하늘과 땅 차이로 나눠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까지 두드려 맞으면은 정말로 기대 이익률은 더 낮아지게 됐죠. 게다가 재건축 아파트 매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도 고려를 해야 됩니다. 취득세, 종부세, 양도소득세 모두 감안을 해야 되죠. 이런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기대 수익률은 더 높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금금리가 상승하게 된다면 재건축 가격도 재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아까 0.7%의 예금금리에서 21억 가치를 평가받았던 재건축 아파트는 2.3% 기준금리에서는 18억에서 19억 정도로 떨어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는 아시죠? 19억 정도 7년 정기예금 들면 한 22억 가까이 되고요. 18억 정도 7년 정기예금 들면 한 20억 6천만 원 정도 됩니다. 이 정도 금액은 낮아져야 그나마 투자할 가치가 생긴다는 거죠. 자, 그런데 신축 아파트 역시 예금금리와 연계되는 자산이에요. 신축 아파트 25억짜리 아파트 정기예금금리 0.7%에 이를 때는 연 1,487만 원의 가치가 있습니다. 25억 원의 가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자가 2.3%까지 올라갔네. 그러면 25억을 예금 넣어놨더니 무려 4,887만 원이나 줍니다. 자,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이거 당장 팔아가지고 평생 먹고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생각을 한 명만 하겠습니까? 집주인들, 투자자들 너도 나도 생각을 하겠죠. 자, 신축 아파트 가격 조정에 따른 재건축 가격 추가 하락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금리 변화에 따라서 재건축 아파트 자체 요인으로 가격이 떨어졌는데, 자, 그 롤모델인 신축 아파트 가격이 또 떨어지네. 25억에서 22억으로 떨어졌네. 그럼 18억에서 19억으로 맞췄던 호가가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재건축 아파트는요, 금리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왜냐면은 무위험 수익률 상승에 따른 재건축 아파트 가격 조정과 더불어서 롤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가 신축 아파트 가격 하락세를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자, 지난 5월 5일 이후에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처음으로 제기가 됐습니다. 먼저 5월 4일 날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됐는데 2.3%예요.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기준치를 초과하게 되다 보니까 성장률 부분과 물가 부분이 금리 인상 요건을 충족을 시킨 겁니다. 자, 그런데 5월 5일 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통위 의사록을 공개해요. 이 자리에서 봤더니 금융통화위원 중에서 금융 불균형, 늘어나는 가계부채와 자산 쏠림을 우려하는 금통위원이 많더라. 이거 통화정책으로 대응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야, 이거 생각보다 매파적이다. 이런 의견들이 지배적이면서 연내 금리 인상 가능성이 5월 초부터 나왔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끝도 없이 상승하던 잠실주공 5단지가 조정이 들어갔어요. 5월 14일 날 24억 9천까지 올라갔던 잠실주공 5단지 정말 어마어마하게 올라갔죠. 자, 그런데 5월 22일 날 24억 6천, 그리고 5월 28일 날 24억까지 가격이 9천만 원 정도 보름 만에 가격이 하락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한 걸까요? 이미 선수들은 눈치를 챈 것입니다. 심상치가 않다는 거죠. 현재 금리 환경이 급격하게 바뀔 가능성이 있고 내가 보유한 자산이 거기에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 재건축 아파트 가격은요, 일반 아파트 가격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건축 아파트 조정이 시작되면 머지않아서 일반 재건축 아파트 가격도 빠르게 영향을 받게 될 겁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투자를 하거나 내 집 마련에 나서는 부분은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냐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 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